강신주의 감성 추억 38번째 끌림.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두근거림.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작은 개울을 따라 내려가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그리고 지름길을 따라 평지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종류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참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젊은 시절 지리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적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작은 개울을 발견한 나는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개울을 따라 서너 시간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개울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아마 개울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지하수로 변신한 모양이다. 그렇다.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바다로 이어지는 개울도 있지만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개울도 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으며 나를 허탈하게 만들었던 그 개울 또한 눈앞에 선하기만 하다. 우리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사랑으로 만개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아련한 감정도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끌림이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끌림이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타자와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기쁨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타자로부터 유래한 기쁨은 꽃으로 만개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만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가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면 후자가 끌림이라는 감정이다. 스피노자의 영민함은 이 두 종류의 기쁨을 구별한다는 데 있다. 사랑과 끌림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연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기쁨이 필연적일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사랑이라고 한다. 반면 그런 기쁨이 우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끌림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 사랑은 내게 필연적인 기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만이 나의 기쁨을 지속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필연적인 기쁨이다. 반면 우연적인 기쁨에서 연유하는 끌림은 이와는 다르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가 가진 유머 감각 혹은 부유함 등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에게 매력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내가 우울하면 그녀의 유머 감각은 분명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내가 가난하면 그가 가진 돈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이것이 우연적인 기쁨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해서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그와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연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만약 내게 우울함을 가시고 행복감이 찾아올 때 이런 우연적인 기쁨은 첫눈처럼 덧없이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1984년에 출간한 자전적 소설 연인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추억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끌림이다. 연인이라는 제목 때문에 작가가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사는 백인들이지만 이미 가세가 기운 집, 그리고 큰오빠만 편애하고 딸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 이런 조건에서 15살 어린 소녀가 부유한 중국인 사업가의 아들, 그것도 30대 후반의 남자에게 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녀와 남자가 운명적으로 만난 곳은 메콩강의 어느 선착장.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와 리무진을 타고 있는 남자의 랑데뷰였다. 돈이 많은 데다 자상하고 섬세하기까지 한 남자. 그가 소녀를 달콤하게 유혹한다. 어떻게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불행한 삶은 조그마한 행복에도 달뜨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나중에 소설가로 성장하게 될 영민함이 빛을 발해서일까? 소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거실안은 어두웠으나 그녀는 차양을 걷어 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아주 뚜렷한 어떤 감정도 없이 증오심도 혐오감도 없이 서 있다. 아마도 어느새 욕망이 고개를 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문제에 아직은 무지하다.
그 전날 밤 그가 그녀에게 집에 가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녀는 선뜻 승낙했다. 그는 떨고 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다. 마치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녀의 옷을 벗기지도 않는다. 다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침묵한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로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불현듯 그녀는 알게 된다.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며 그토록 퇴폐적인 모습들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치러내야 하는데 그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나룻배에서 이미 그가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든다. 소녀는 15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인다. 그 나이의 소녀라면 낯선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읊조리기 쉬울 것이다. 그렇지만 소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감정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연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기쁨을 느껴야만 한다. 그렇지만 지금 소녀는 자신의 감정이 우연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처럼 집안 사정이 그토록 남루하지 않았다면 소녀는 결코 나이 많은 중국 남자에게 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것 없이는 자신이 제대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연인 것이다. 그렇게 그 동양인 남자에게서 느낀 설렘과 기쁨이 소녀에게는 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끌림에 불과하다는 것. 소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그녀보다 20살도 더 많은 남자 쪽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소녀에게 끌렸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가슴 아리는 일이 또 있을까?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수십 년이 흐른 뒤 남자가 전화를 건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 과연 이 남자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한 여인을 사랑했던 이 남자는 정말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은 소녀, 그러니까 듀라스였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감정, 끌림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으니까. 그래서 책을 덮으면서 우리는 소망해 본다. 듀라스도 다른 어떤 남자에게서 우연적인 끌림이 아니라 그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없어질 그런 필연적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았기를. 그러지 못했다면 그녀의 삶은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이 어떤 꽃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녀도 분명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느꼈던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던 동양인 남자를 회상하는 자전적 소설을 쓸 수 있었겠는가. 평생 끌림만을 경험했다면 그녀는 결코 그 중국 남자의 사랑을 음미는커녕 이해할 수조차 없었을 테니까.